팟캐스트와 콩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사본부의 지난 방송들 또 각 코너들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일라디오 아니면 시사본부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영상으로도 유튜브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연휴 첫날이자 수요일입니다. 전문성과 현장성이 살아있는 고품격 범죄 수사 토크를 지향하는 아는 경찰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 분석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도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평소의 추석과는 다릅니다. 두 분은 어떻게 이번 추석 지내실 계획이세요? 이번 추석엔 뭐 식구들 친인척을 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오지 말라 하셨어요? 네, 오지 말라고 해서 김은배 팀장님 댁으로 원래 주로 모이시나요? 네, 우리 집으로 오는데 이제 예. 동생이랑 오지 말라고 했는데 며느리가 자꾸 온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그래서 예. 오면은 좀 곤란해서 제가 오게 되면 예. 집에 들어올 때 마스크를 쓰고 부엌까지만 가서 예. 먹을 것만 싸서 바로 보내려고요. 정말요?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되죠. 예. 동선분리를 확실히 하셔서 그렇죠. 분리하려고요. 네, 그게 예. 맞습니다. 배상훈 교수님은? 저는 뭐 보통의 그 추석이나 명절은 네. 밀린 사건 같은 거 사건 기록 보고 하는 게 그랬는데 항상 조용하게 지내시기는 했나 봐요. 예. 제가 일할 때는 옛날에 못 찾았던 시체 찾으러 다니고. 그래요? 예. 연휴에? 왜냐하면 그 사유지를 개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이제 차례 지내러 가는 사유지를 개방을 하는 경우. 그렇죠. 예. 성묘 위에서 가시는 분들, 예. 그래서 그때 뭐 해결하지 못한 그런 뭐 사건 같은 경우 거기서 하는 경우가 명절은 저희가 프로파일러들은 그렇게 이용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이번 연휴에는 아무래도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늘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집에 있으면은 뭐 거실에서 요즘 커다란 TV 있는 분들 거기서 같이 가족들이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는 다들 뭐 각자 방에 들어가서 각자 스마트폰 보고 있고 또 컴퓨터 하고 있고 이런 경우 참 많아요. 그런데 이 틈을 노리고 각종 이 온라인 범죄, 디지털 범죄 이게 지금 기승을 부릴 것 같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은배 팀장님? 요즘에 이제 보이스피싱이 유행했었는데 최근에 스미싱이라는 피싱이 있습니다. 그 스미싱은 뭔가요? 요거는 이제 보이스피싱은 전화로 와가지고 사람들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전화로 와서 뭐 검사 누굽니다, 뭐 그렇죠. 이거 사칭하고 하는 거. 스미싱은 뭐냐면 이게 무슨 SNS로 문자가 오는 거예요. 최근에 유행하는 게 뭐 택배 문자가 왔는데 주소 알려달라고 하면서 밑에 링크에 걸어놓은 거예요. 사이트가 번호가 있어요. 누르면 얼로 옮길 수 있는 그 주소가 나와 그렇죠. 있는데 그게 링크죠. 색깔이 파랗게 그렇죠. 나오기도 하고. 아무튼 글자 외에 거기에 뭐 www.이라는 써 있으면 링크인데 사실 뭐 이거 별거 아닌 줄 알고 누른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스파이앱이 깔려가지고 내 정보가 딸려 나간다든지 아니면 소액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나는 지인도 한모 택배 그리고 시모 택배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거기에 링크가 없어야 되는데 링크 있는 거는 다 스미싱인데 이런 스미싱을 상당히 그것뿐만 아니라 출석 요구사라든지 금융기관 통지, 카드 결제 이런 것도 오는 거예요. 얼마 1,017만 얼마가 결제됐으면 확인하시오. 걱정되잖아요. 그렇죠. 밑에 링크가 있어. 누르면 안 되는데 깜빡 누르는 거야. 근데 전 정말 궁금한 게 그거 하나 눌렀다고 뭐 확 깔려요? 그러니까 그 안에 말하자면 악성 코드가 쉽게 깔립니다. 그래요? 그 안에 그러니까 악성 코드가 휴대폰 안에 깔리고 그러면 휴대폰 안에 있는 본인의 개인 정보가 다 그 범인,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범인들 쪽으로 다 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정보가 내 개인 정보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런 것들이 쏴지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거죠. 물론 그 즉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닌데 그 정보가 그 범인들한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금융기관에 뭐 들어가서 뭘 한다든가 이렇게 여러 형태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형태죠. 그런데 누군가가 문자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SNS에 무슨 뭐 대화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보냈을 때 그거 누르는 거 하나만으로 이렇게 내 정보가 개인 정보가 글로 옮겨갈 수 있다는 거는 스마트폰 자체에서 좀 이거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스마트폰에 이제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그 보안 장치를 하게 돼 있는데 알다시피 스파이 웹이라고 있습니다. 해킹 앱인데 그 해킹 앱을 깔게 되면은 그 뜨질 않거든요. 그냥 빠져나가기 때문에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소액 결제 같은 경우는 OTP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바뀌는 비밀번호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액 결제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액 결제용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뭐 수천만 원씩 내는 건 아닌데 무슨 게임머니 산다든지 사이버머니 살 때 이런 거 쓰게 되면 이 소액 결제된 거 내가 모르고 쓸 수도 있어요. 네. 나중에 청구될 때 보면 이게 왜 돈이 됐지?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스파이 앱을 개발한 사람들이 일반인한테 무작위로 뿌려가지고 링크된 사람들은 자기 정보가 다 빠져나가는 거죠. 보통 휴대폰 같은 경우가 비밀번호와 보안 장치가 있고 휴대폰 안에서는 애플리케이션에 또 비밀번호 보안 장치가 이제 2, 3중으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보통의 일반인들이 그것이 귀찮고 또는 기계적으로 또 회사에서도 그것을 연동시켜 갖고 보안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휴대폰만 보안만 열면은 그 안에 있는 금융기관의 정보 이런 것들을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보통 쓰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한 범죄자들의 어떤 범죄 수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왠지 깨림칙하다 그러면 절대 누르지 말고. 누르지 않아야 되죠. 무조건. 근데 어르신들은 뭐가 왔어요. 그 자식들이 뭐 문자 보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뭐야라고 그냥 툭 터치만 해도 확 그러니까 그렇죠. 이것을 이용하는 거죠. 범죄자들이. 그러니까 이 스미싱 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또 이 범죄에 당하는 사람조차도 내가 범죄를 당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모를 수도 있죠. 또 그리고 원래 어딘가를 침입한다는 이런 흔적들이 바로 남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범죄를 기획하는 사람들조차도 야 이거 재밌다 뭐 이렇게 그냥 또 마구마구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무작위로 뿌려진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특히 이제 전화번호 같은 경우 요새 이제 뭐 사실 어떤 식당 같은 데 가면 다 남기지 않습니까? 그걸 다 일일이 긁어갖고 거기에 무작위로 뿌려갖고 보이스피싱 그러니까 이런 스미싱 같은 거 이용되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사기범들은 아주 기발합니다. 보통 사람이 한 단계 높이 올라가서 접근을 하니까 곳곳에서 이런 어떤 제도적인 형태라든가 차단 장치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이 보이스피싱 이제는 웬만하면 이런 거 보이스피싱 전화해갖고 뭐 누구 사칭하고 뭐 저 검사입니다. 뭐 당신 뭐 계좌가 누구한테 노출됐는데 여기서 자칫 또 이게 출금의 우려가 있으니 뭐 이렇게 다시 연락할 거다 뭐 이런 거는 이제는 당하는 사람 없을 줄 알았는데 요즘도 보니까 뭐 엄청난 몇십억의 금액들을 뭐 이렇게 인출해 갔다라는 얘기가 좀 들리더라고요. 예. 말하자면 이거는 이제 경기 북부청 사이버 수사에서 한 건데요. 요거는 보이스피싱입니다. 근데 이제 수사기관을 사치한 건 아니고 그 출장 마사지라고 하시잖아요. 출장 마사지. 출장 마사지를 그 사이트를 올린 거예요. 광고를 올려가지고 예약금 한 10만 원, 15만 원 받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물론 이거는 출장 마사지가 전부 다 마사지도 있지만 플러스해서 성매매도 포함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남성분들이나 사람들이 거기 사이트를 들어가 돈을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그러면 그 돈 받은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여성이 출장 마사지사가 가게 되면은 신변에 문제가 되니까 혹시 모르니까 보증금을 보내달라. 50만 원 정도를 보내라고 한 거예요. 거기에 속아요? 속죠. 10만 원 돈을 보냈으니까. 보증금을 보냈는데 다시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잘못 보냈다. 다시 보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받았는데 총 313명한테 43억을 43억을 받았는데 그중에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4억 정도까지 보냈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죠. 안 가는데 그렇게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경기청에서 일당들을 뭐죠 한 32명을 검거했는데 그중에 10명을 구속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조직적으로 역할 분담을 하는 거죠. 거기 여성 목소리, 관리자 목소리, 관리자의 또 관리자 목소리. 연기를 하는군요. 연기를 해서 그 조직의 팀을 짜갖고 하기 때문에 사실 보통 사람도 깜빡 속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이런 건 어떻게 검거를 해요? 이 검거는 사실은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 통한 그 휴대폰 번호라든지 아니면은 그 내역을 파는데 이번에는 그 CCTV라든지 휴대폰 조사를 해가지고 그중에 범인 하나를 추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수사 기법은 따로 있지만 어떻든 한 사람의 그 범인을 알게 돼가지고 그 범인이 출국하는 공항에서 검거를 했어요. 검거를 했는데 다행히 운이 좋았던 게 보면은 검거했을 때 자금 총책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이제 통화 내개라든지 뭐 압수수색 받아가 조사하다 보니까 이 범인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하게 된 거죠. 사람을 따라가고요. 사람의 공간을 따라가고 그 공간에서 뭐 IP라든가 휴대폰에 있는 흔적을 따라가는 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것들을 조합해 갖고 수사를 하는데
우리 경찰도 이 수사 기법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잡히는데 웬만하면 다 잡을 수 있죠. 다 잡히는데 문제는 그 잡히는 것보다 더 많이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이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나라의 이런 보이스피싱 사기가 급증하고 있죠. 그 피해액만 해도 수천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에서도 사실 기술적으로 빨리 쫓아가긴 하긴 하는데 어떤 그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앞서서 스미싱 같은 경우에 이제 어르신들이라든가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이런 범죄에 쉽게 노출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건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거 개그도 있었잖아요. 뭐 중국에서 뭐 전화해 갖고 그렇죠. 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또 요즘에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이런 거 패러디도 뭐 많이 나오고 뭐 누구랑 뭐 완전히 그런 사람들 농락하는 것들 막 녹화해 가지고 방송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여기에 당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맞습니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수백억이 지금 빠져나간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반인들이 이걸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수사기관 내 검사다 아니면 저희 누나 같은 경우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네. 서울청 지능수사팀의 뭐 김모 행사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누님이 우리 좀 오래된 건데 뭐 우리 동생 김은배도 거기 인터폴 팀장으로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잘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서 주눅 들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아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누나한테 깜빡 속은 거예요. 물론 그럴 땐 정말 신빙성이 가겠네. 저는 못 보내는데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중국말이 나왔지만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억양도 정확하고 또 그 사람들이 검찰이나 경찰의 그 습성을 알아요. 그러니까 통화할 때 그런 내용을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속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황하셨어요가 안 되네요 이제는. 당황해서 안 되죠. 예전 같은 경우는 당황해 갖고 막 말도 어부리고 그러는데 얼버무리고 그랬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임기응변을 할 수도 훈련을 많이 시킨다고 합니다.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뭐 말투 같은 것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그 제가 일하던 사무실 서울청 과수기에 누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 근무하는데 그랬더니 바로 끊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아주 그냥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이런 사기꾼들은.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의 심리가 어떤 수사기관이라고 하면 일단은 한번 겁을 먹죠. 위축이 되죠. 위축이 되고 그리고 또 더 당당하게 나가니까 내가 뭐 잘못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이거는 말하자면 어르신들만이 문제가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역시 속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막 물리적으로 일을 많이 해서 바쁠 때 이럴 때 전화 오면 짜증도 나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끊어버리고 하는 많은데 연휴 기간에 집에 있고 별로 할 일 없거나 이제 심심하고 이럴 때 이런 전화가 오면은 왠지 좀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들어보게도 되고 이런 거 주의해야겠네요. 무조건 이런 비슷한 형태의 돈 관련 뭐가 했다 이런 부분은 거의 무조건 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나 이런 문자가 오면 바로 삭제해버리시면 됩니다. 거의 뭐 95% 이상은 그렇습니다. 대부분 사기입니다. 말맞다나 수사기관이다, 은행이다, 그거 받을 필요 없고요. 또 하나 무슨 뭐 최근에 한다는 게 뭐 자기 아들, 딸 납치했다 그래가지고 뭐 소리 들린다고 하는데 납치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확인하면 금방 되는데 그런 문제를 뭐 겁을 먹게 되면 판단이 흐려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피해를 보시는데 아무튼 수사기관에서는 경제력, 즉 돈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어떤 전화를 받더라도 돈 뭐 계좌이체라든지 돈에 관계된 거는 이거는 사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공적 문서로 우편으로 보내거나 어떻게든 그쪽에서 이 접근을 이런 문자라든가 이런 전화로는 이렇게 소환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는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는 경찰 다음 사건으로 좀 건너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좀 많은 분들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경찰의 초동대처 논란까지 불거져서 좀 들여다 봐야겠습니다. 배사원 교수님, 분당에서 70대 여성이 흉기로 두 분이나 한 분도 아니고 두 분이나 찔려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피의자 구속됐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발생한 건 19일에서 20일 사이입니다. 19일 날 이제 동네 사람들끼리 이제 여기 이제 범인은 69세인데 피해자분은 73세, 76세 분이신데요.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재미삼아 화투를 하셨나 봅니다. 화투를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감정이 상하셨는지 거기서 이제 뭐 약간의 그 어떤 협박 상황, 흉기 협박 상황이 벌어졌고 이 가해자가 이제 신고가 된 상태에서 경찰이 출동해서 체포를 해 갔습니다. 간 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조사를 한 후에 다시 이제 풀어주게 되고 그 사람이 바로 이 집에 도착해서 이 피해자들 집에로 가서 이 흉기로
살해를 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경찰이 좀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좀 하루 넘게 잡아두지 않았느냐.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전과를 보니까 45범이나 되니까. 전과 몇 범이요? 45범이나 되니까요. 그러니까 45번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어떻게 왜 간과를 했느냐. 이것 때문에 이 사건이 크게 문제가 됐고 또 특히 두 분이나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가 됐던 거죠. 어떻게 보세요, 김용배 팀장님께서는? 그렇습니다. 당시에 도박 신고를 본인이 했는데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근데 아다시피 도박죄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거든요. 네. 상습도 안 상당 도박에는 사실은 일시호랑 처벌 안 씁니다. 경찰에 가서 보니까 화투랑이 없어요. 그럼 노인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를 입건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근데 본인이 화가 나니까는 칼을 들고 협박을 했기 때문에 본인도 신고를 했어요. 네. 그래서 경찰들이 출동을 해서 다시 해서 그러니까 신고는 이번에 피해를 당한 분들이 신고를 하신 거예요? 아니 피의자가 신고를 한 거예요. 아, 피의자가 자기가 잡아가라고. 그래 가봤더니 흉기가 있으니까는 현행범 체포 가능합니다. 예. 경찰이 현행범 체포를 오면은 48시간을 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네. 데려와서 9시 몇 분쯤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시인을 해요. 내가 칼 들었습니다. 네. 본인이 집이 어디요? 그 옆집입니다. 나이 몇 살이야? 69세입니다. 그러면 주변에 물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랬다는 인정도 해주고 또 본인이 나이도 많고 네. 또 그리고 본인이 그 숨기질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주할 이유가 없다. 그럼 조사는 끝났어요. 두 가지입니다. 그럼 더 조사하려고 유치장에 넣었다가 조사할 수도 있지만 네. 그 주민이고 나이 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조사를 끝내고 다음 22일 날 출석하라고 하면서 일단 불구속으로 보냈어요. 석방을 시킨 거죠. 예.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현재 지금 위험하다. 심각할 경우에는 영장을 칠 수는 있지만 예. 그 상태에서는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는 영장 처에 아마 담당 형사가 볼 때 이거는 검사가 당연히 기각할 것이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사했으면 빨리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집으로 귀가를 시켰던 거죠. 하지만 그 판단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잘못된 거 아니었어요? 두 분이나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이제 유가족들이나 주변에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예. 저 사람이 분명히 흉기를 들고 일단은 난동 비슷한 걸 부렸고 물론 이제 현장에서는 그러진 않았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은 칼을 분명히 들은 건 맞고 예. 그리고 시비가 붙어서 약간 흥분 상태인 건 맞을 수 있는데 최대한 하루 정도는 좀 흥분 상태 가라앉히게 네. 시장 같은 데 두고 흥분 이후에 풀어줬으면은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 일 자체가 자정 1시 좀 12시 지나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예. 꼭 흥분 상태에 있는 어떤 피의자를 꼭 석방했어야 됐느냐라는 문제인데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의 경찰 시스템에서는 네. 이걸 딱히 이렇게 이 유치장에 가둔 상태에서 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뭐냐면 현행범을 지역에서 48시간이나 그랬지 않습니까? 예. 발은 48시간인데 36시간 내에 영장을 줘서 올려야 돼요, 검찰에. 근데 조사를 내가 했습니다. 예. 조사 끝났어. 근데 지금 11시 20분쯤에 끝났는데 그렇다면은 이 피의자를 유치장에 넣어가지고 예. 아침에 다시 재조사를 하느냐. 아니, 원래는 규정상은 조사가 끝내면은 결정을 해서 구속자는 유치장에, 구속할 사람은 영장 실수할 사람은 유치장에 놓고 예. 불구속할 사람은 빨리 석방하라고 그러거든요.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판단할 때 이 사람이 사고 몇 시간 후에 사람을 살인한다 생각을 못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일단.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전과가 45분 정도니까 위험하니까 저걸 조사를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밤늦게는 이제 심야 수사는 우리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11시 넘었으니까 12시 그럼 일단은 오늘은 유치장에 넣어놨다가 내일 다시 추가적으로 세밀하게 조사하자 이랬으면 좋았을 걸 이 말씀하신 거죠. 네. 사실은 현장에 사는 형사들은 사건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60 몇 살 먹은 사람이 시인도 했고 도주 의뢰가 없어. 그러면은 사원학권을 모르니까 그냥 선빵을 편하게 했던 거예요. 그 영화 있잖아요. 마이너리티 리포트인가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무언가 미래에 곧 있을 범죄를 미리 판단을 해가지고 이건 범죄가 일어날 것 같으니 어떻게 조치를 취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제 폭력범죄에 대한 예측 시스템이 우리 경찰에도 지금 구축은 안 돼 있지만 시범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일할 때도 이게 뭐 흔히 말하면 폭력범죄 프로파일링 부분이 있는데 말하자면 지금 저 사람의 향후 하루 이틀의 행동 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일종의 어떤 잠시 일시적인 구금 조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이 부분 자체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유치장에 구금을 했을 경우 그분이 거기서 사실 문제가 됐을 경우 누가 책임지느냐. 예를 들면 69세 된 노인이 유치장에 구금돼 있는 상태에서 하루 지난 상태에서
건강이 안 좋아진 상태에서 그러면 그걸 누가 책임지느냐. 이런 부분이 완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그때 판단에 있어서의 객관적인 판단의 기준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과 45번이고 폭력 성과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면은 적어도 어떤 경찰차에 태워갖고 집까지 데리고 가서 거기서 향후의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해봤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이 문제 제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는. 김창룡 경찰청장은 유족에게 유감표하며 또 석방 조치가 적절했는지 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현장에 있는 경찰 한 명의 판단과 문제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여기에 대한 좀 매뉴얼이라든가 어떤 검증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또 현장에 계신 분들 앞서 김은배 팀장께서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너무 바쁘고 일도 많고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거기 플러스해서 지금 인권 온거가 심하지 않습니까? 인권 침해 때문에 조피 조사들 많이 오래 잡아둘 수가 없어요. 영장 치는 사람은 유창이 됐지만 그렇지 않고 조사하면 빨리 조사해서 빨리 귀가시켜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그때부터 아까 교수님 말 맞다나 조사는 위험하니까 내가 48시간 권한이 있으니까 유창이 너 이거 인권 침해죠. 못합니다. 그렇게는. 이제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고민스러운 지점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는 경찰 함께하고 있는데요. 헤드라인 뉴스 듣고 돌아와서 두 분과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한국 정부와 국민은 북한을 흡수통일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면서 북한이 신뢰를 갖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공적개발 원조 확대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자국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본격 양산하기 시작했다고 밝히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서울 거주자와 40세 미만 청년층에서 앞으로 반년 뒤에 가계빚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약 8년 만에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이어서 기상청의 강혜종 씨입니다. 네, 먼저 미세먼지 정보입니다. 서울은 현재 미세먼지 농도가 시간 평균 1세제곱미터당 16 마이크로그램, 대전 19 마이크로그램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기 상태가 현재 양호합니다. 오늘, 내일 계속해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연휴 첫날인 오늘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현재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북부 산지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요. 영서 지방에 빗방울 떨어지고 있습니다. 영동 지방의 비는 내일까지 5에서 40mm가량 이어지겠고요. 오늘 이렇게 흐려지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낮에 기온이 오르고 상층에 찬 공기가 통과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로 중서부 지방인데요. 오후에 천둥, 번개 동반해서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저녁까지 오는 곳도 있겠고 서해안 쪽에는 오후 한때 오는 곳 있겠습니다. 경기 동부, 영서 등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일인 내일도 역시 전국에 구름만 많이 끼겠고요. 새벽에 안개가 내륙을 중심으로 짙게 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4도를 지금 좀 넘어섰는데요. 전주, 대구 25도 예상되고 전국적으로 20도에서 27도 분포입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조금 내려가서 서울이 23도 등 전국적으로 20도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귀경길에도 역시 지역에 따라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겠고 월요일부터는 점차 쌀쌀해지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4.1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은아 씨입니다. 네, 고속도로 귀성 정체가 전 시간대보다 줄었는데요. 사고 난 곳이 있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부천 4차로에서 승용차 사고가 나 1대 1km 구간 혼잡합니다. 무안광주고속도로 무안 방향 나주에서 난 사고는 처리가 끝났지만 1대 3km 구간 정체가 남았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충청권 정체가 줄었는데요. 옥산분기점 부근에서 남이분기점 부근 16km 구간, 회덕분기점에서 비룡분기점까지 9km 막히고 있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방향은 남천 한나들목에서 정안휴게소 사이 25km 밀리고요. 남논산 요금소부터 논산분기점까지도 역시 막히고 있습니다. 강원권은 영동고속도로 정체가 긴데요. 강릉 쪽 정체가 모두 30km입니다. 특히 덕평에서 여주휴게소 부근 17km 정체가 두드러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아는 경찰 돌아왔습니다.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시 또 다루네요. 이게 이른바 금오도 살인 사건이라고 했었어요. 꽤 지난 시간에 있었던 거였는데 거액의 보험금을 누린 남편이 아내가 탄 차를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했다. 이걸 이제 이른바 금오도 살인 사건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먼저 배상훈 교수께서 이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언제 있었는지. 예. 사건 발생은 2018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에 있었습니다. 12월 마지막 날. 마지막 날 네. 여수에 있는 뭐 선착장에서 금오도 이제 선착장에서 벌어졌는데 네. 거기에 이제 놀러 오신 부부가 예, 선착장에 그 이 차를 주차는 아니고 거기에 뭐 뭔가를 하셨나 본데요. 네. 그 상태에서 이제 빠져갖고 아내분이 익사를 하고 바다에 빠져서 예, 바다에 빠져갖고 차가 그냥 그때 들어간 겁니다. 탄 채로. 예. 그러니까 이제 사이드 브레이크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가 없었던 부분인 거고. 네. 남편은요? 남편은 이제 살았는데 문제는 여러 정황상 사이드 브레이크가 안 채워져 있었고 사실 그 현장 상황에서 그냥 밀려 들어간 거 아니냐 아니면 처음에 검찰은 밀어 넣은 거 아니냐 남편이 예. 그리고 여러 가지 CCTV라든가 주변 정황을 봤을 때 이거는 보험금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한 17억 5천만 원 정도의 보험금이 걸려 있었고 네. 그 수익자가 남편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살인으로 보고 기소를 했는데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 나왔습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나왔어요. 인정을 한 거죠. 예. 2심과 3심에서는 살인은 무죄가 나왔고 다만 예, 교통사고 특례법상 금고 3년으로 최종 결정된 겁니다. 예. 김은배 팀장께서 보시기에 검찰이 왜 사형을 처음에 구형을 했는지 그다음에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 나왔는데 2, 3심은 왜 이게 무죄로 받았다고 보세요? 당시에 그 해경이 수사를 했습니다. 해경하고 검찰이 본 건 내용은 뭐냐면 현장이 약간 비탈진 언덕길이었는데 네. 아까 말한 그 피고인이 차를 후진하다가 뒤에 난간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한 2m 정도 난간인데 받으니까 난간을 확인한다고 내리면서 차를 파킹을 해야 됐습니까? 예. 주차에 넣어야 되는데 중립에 놨어요. 중립에 놓고 당시에 그 사망자는 옆에 조수석에 누워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예. 또 창문을 10cm 정도 열어놨어요.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 아시잖아요. 예. 그것도 안 치웠어요. 그리고 내렸는데 아마 검찰에서는 내리고 언덕길이지만 밀어가지고 빠뜨렸는데 그 여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살인 고의가 있다. 그런데 동기가 필요하냐. 동기를 네. 보니까 이 남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압박이 많이 심했습니다. 경제적인 압박이 심했다. 1억 2,500만 정도의 빚을 졌었고 네. 또 중요한 거는 그 사망자 앞으로 보험이 들었었는데 그 수익자를 자기로 바꾼 거예요. 바꿨는데 뭐 한 10일 전에 바꿨다고 하는데 그 수익금이 약 17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보험금이 17억이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 보험금을 타기 위한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검찰은 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상 볼 때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사고 당시 사고가 아니고 이건 사건이다. 네. 그래가지고 기소를 했는데 2심에서는 알다시피 무기징역이 났어요. 네. 그런데 2심에서 이게 바뀐 겁니다. 2심에서 뭐라고 했냐면 당시에 그 남자가 경황이 없어서 주차를 못 시키고 중립에 안 왔다. 그리고 언덕길이기 때문에 밀지 않아도 그 옆에 있던 여성분이 한 70kg나 80kg 된다는 거예요. 몸무게 좀 뚱뚱하신데 움직이면은 차가 굴러갈 수가 있다. 네. 그리고 당시에 119로 여성분이 신고를 했는데 그 남성을 원망하는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구점해달라고 그랬지 어떤 얘기를 안 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건 뭐냐면 1억 2,500만 원 빚진 사람이 회생 절차를 밟아가지고 한 달에 30만 원씩 내고 있고 현재 정상적인 돈을 받고 있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러면은 고의성이 없을 수도 있네. 그리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 못한다는 걸 해가지고 이거를 무죄를 내렸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금고 3년? 금고 3년. 네. 그리고 교통법상의 금고 3년 5년 이하 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무상 과실 사로 한 거예요. 교통사고로. 그러니까는 5년 이하니까 금고 3년에 형을 인정하고 살인 고의는 없는 걸로 해서 무죄를 내린 거죠. 그러니까 살인은 아니고 과실치사다. 네, 이렇게 지금 넘어간 거예요. 본 것 그렇죠. 같은데. 예. 제가 이제 가장 안타까운 거는 네.
대법원 판사님들도 분명히 의심스러운 사정이라고 그 판결문에 있습니다. 아, 의심스럽다. 예,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개연성이 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보험 살인 추정 사건에서 어디까지 입증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실 모호하면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만은 네. 보험 살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동기가 확실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상의 증거들이 보강됐을 경우 유죄가 맞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분명히 의심의 상황이 있지만은 그게 좀 불명확하다.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캄보디아 만사 간의 그 보험 지정 살인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건에서 지금 이것이 다 걸려 있습니다. 어디까지 수사기관에서 입증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사실 많이 걸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심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여러 정황의 흔적들은 남아 있지만 결정적으로 살인이라고 확정지을 만한 이런 결정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스모킹 건이 없다는 얘기인데 지금 대법원에서 뭘 보냐면 합리적인 의심. 그러니까 이 사망했을 때 남자가 피고인이 밀지 않고 여성분이 움직였기 때문에 빠질 수도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완전히 무죄를 못하고 말씀하신 대로 교통사고 그 업무상 시사로 근고삼면을 한 것뿐이고 실제적으로 피해자 가족은 억울하죠. 이거 고의성이 있고 계획적인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인죄를 무죄를 내리냐. 여기에 문제가 된 거죠. 알겠습니다. 논란은 계속 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또 관련돼 있는 보험 관련 사례들이 또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니까 그때마다 또 이것들이 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좀 고민도 좀 들고요. 알겠습니다. 아는 경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추석 잘 보내시고요.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추석 되세요. 즐거운 추석 되세요. 오태훈의 시사본부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9730, 우물정 97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KBS 라디오 앱 콩은 무료입니다.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지금 여러분은